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70살이 되었을 때 당신은 웃고 있을까요? 아니면 후회하고 있을까요? 같은 나이,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웃습니다. 식탁에 밥 한 그릇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늘 불안합니다. 늘 외롭습니다. 늘 화가 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자식이 효도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발견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늙어서도 상팔자인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았느냐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외로워집니다. 몸은 약해지고 친구는 하나둘 떠나가고 자식은 바쁘고.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시간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존중을 잃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압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마음 쓰는 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늙어서도 상팔자인 사람들의 특징, 그 10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한 사람, 과거보다 오늘을 사는 사람, 건강을 감사로 여기는 사람, 돈을 도구로 쓰는 사람, 마음의 방을 청소하는 사람,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그리고 죽음까지도 자연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10가지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나이 들어서 상팔자인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기대 대신 존중을 배운 사람.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건 포기가 아닙니다. 존중의 다른 이름이지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았어요. 밤낮으로 일하고 아껴 쓰고 내 것 하나 없이 다 자식 뒷바라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연락도 잘 안 해요. 명절에만 겨우 오고요. 서운하고 외롭고 화도 나요.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침묵뿐일 때, 그 허전함과 배신감 누구나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한테는 관심이 없을까? 왜 전화 한 통 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면 밤에 잠도 안 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요즘 세상, 젊은 사람들 자기 먹고 살기 바쁩니다. 회사 일, 육아, 대출, 생활비.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아이 돌보고, 밀린 집안일하고, 정신없이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들도 부모를 찾아뵙고 싶지만, 현실이 그걸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걸 이해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식이 안 오는 게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바빠서라는 걸 받아들이면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내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랑이고 존중입니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고 관계는 오래 갑니다. 반대로 기대를 쌓아두면 그 기대는 언젠가 원망으로 변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자식도 부담스럽고 나도 괴롭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짐으로 느끼고, 부모는 자식의 무관심을 상처로 느낍니다. 그렇게 서로 멀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대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내 인생은 내 목,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목. 나는 나를 위해 오늘을 살고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선을 그으면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식이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전화가 오면 반갑고 안 와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 평온함이 진짜 자유입니다. 늙어서도 상팔자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그들은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존중합니다. 자식의 삶을 인정하고 자식의 선택을 믿어줍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결국 자식을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기대하지 않는 부모에게 자식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고 죄책감 없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그냥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만 가지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나이 들어서 상팔자인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집도 마음도 그리고 사람도요. 만나면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가 끝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인연은 놓아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불평만 합니다. 요즘 세상 정말 못 살겠어. 우리 집 며느리는 말이야.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운지. 처음엔 들어주려고 합니다. 위로도 해주려 하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위로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불평할 상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나까지 우울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비교합니다. 너는 자식이 잘 됐으니 좋겠다. 너는 돈 걱정 없으니 편하겠어.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사람을 줄이는 건 외로움을 늘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 내가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이제는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멀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 사람도 외로울 텐데. 그런 생각 때문에 관계를 끊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나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한다면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서로를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쪽만 힘들고 한쪽만 상처받는 관계라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오늘 연락처에서 한 명만 지워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다이어트입니다. 사람을 정리하면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늙어서도 상팔자인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그들은 관계를 정리할 줄 압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인연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나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몇 명과 깊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게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연락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만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나요? 있다면 이제 정리할 때입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나이 들어서 상팔자인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과거보다 오늘에 집중하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 말을 안 했더라면, 그 일을 안 맡았더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수십 년 전 일이 떠오릅니다. 창피했던 순간, 화났던 순간, 억울했던 순간, 그 기억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는 박물관에 두고 오늘은 정원처럼 가꾸면 됩니다. 지나간 날을 붙잡으면 오늘의 햇살을 잃어버립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했어요. 그때 빚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했고 제 자존심도 많이 상했죠. 그 일이 지금도 생각나면 가슴이 아파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분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 일을 계속 붙잡고 계시면 지금 뭐가 달라지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거를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을 망칠 뿐입니다. 오늘 한 끼 밥이 따뜻하고, 오늘 내가 걸을 수 있고,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는 교훈으로 남기고 오늘의 감사는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늙어서도 상팔자인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 그들은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더라도 그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그렇게 선을 긋고 오늘로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과거의 후회보다 오늘의 작은 기쁨이 훨씬 값집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햇빛이 들어왔나요? 오늘 식사할 때 밥맛이 있었나요? 오늘 산책하면서 바람이 시원했나요? 그 작은 순간들이 바로 행복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그 작은 행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만 집중해 보세요. 과거는 이미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뿐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 오늘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그것들에 집중하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과거가 자꾸 생각나는데 어떡하죠?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과거가 떠오르면 그냥 인정하세요. 아, 그때 그랬지. 그리고 다시 오늘로 돌아오세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오늘은 오늘이야. 과거를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세요.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물처럼 흘러가게 두면 됩니다. 그러면 과거는 점점 힘을 잃고 오늘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오늘 하루 과거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에 집중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상팔자인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건강을 의무가 아닌 감사로 여기는 사람. 나이가 들면 건강이 최대 관심사죠. 그런데 건강에 집착하면 오히려 병이 됩니다. 매일 약 챙기고 걱정하고 검색만 하다 보면 마음이 더 피곤해집니다. 이 증상은 뭐지? 이 통증은 큰 병의 신호 아닐까? 저번에 TV에서 봤는데 이런 증상이 위험하다던데. 그렇게 걱정하다 보면 하루가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건강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면, 밥맛이 있다면 그게 바로 건강의 신호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힘도 없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60년, 70년을 쉬지 않고 일한 몸입니다. 지금쯤 좀 삐걱거려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할까? 그렇게 자책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몸을 걱정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감사거리로 바꾸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네. 고마워.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네. 감사해. 나이 들어서 상팔자인 사람들의 특징. 5번째, 돈을 도구로 쓰는 사람.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가진 만큼 쓰고 필요한 만큼 남기면 됩니다. 자식에게 다 주고 나면 정작 내 노후는 불안해집니다. 어떤 분은 평생 모은 돈을 자식에게 다 주셨습니다. 자식이 힘들까봐, 자식이 고생할까봐. 그렇게 다 주고 나니 정작 본인은 병원비가 없어서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자식은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잘 살고 있는데 정작 부모는 약값을 아끼며 살고 계셨습니다.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내 몫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에게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내 돈은 내가 관리해야 합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도구.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써서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노년의 소비입니다. 물론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아끼다가 정작 써야 할 때 못 쓰면 무슨 소용입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고, 필요한 물건 있으면 사면 됩니다. 나중에 자식 줄 거니까. 나중에 병원비로 쓸 거니까. 그렇게 미루다가 정작 그 나중이 왔을 때는 돈을 쓸 기력도 없어집니다. 늙어서도 상팔자인 사람들의 5번째 특징. 그들은 돈을 도구로 씁니다. 돈에 집착하지 않고 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쓰고 즐길 만큼 즐기고 나눌 만큼 나눕니다. 그들은 통장 잔고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는데 돈을 씁니다. 좋은 밥 한 끼, 편한 신발 한 켤레, 따뜻한 이불 한 채. 그런 것들에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나를 위한 투자니까요. 돈을 쓰면서도 불안하지 않으려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내가 지금 가진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구나. 이 정도면 나는 괜찮구나. 그렇게 확인하면 돈 걱정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계획 없이 쓰면 늘 불안합니다. 이렇게 써도 되나? 나중에 모자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돈을 정리해 보세요. 내가 가진 돈, 내가 쓸 돈, 내가 남길 돈. 그걸 명확히 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줄 돈도 미리 정하세요. 이 정도는 줄 수 있어. 하지만 이 이상은 내 몫이야. 그렇게 선을 긋는 게 자식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식도 부모가 당당할 때 편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 자식도 부담이 없습니다. 돈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돈을 써보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빵 하나, 따뜻한 차 한 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소비입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도구. 그게 바로 돈의 진짜 가치입니다. 나이 들어서 상팔자인 사람들의 특징. 6번째, 마음의 방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 집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럽고 마음이 복잡하면 집도 더러워집니다. 미움, 후회, 걱정. 이건 마음속 먼지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그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마음의 방도 청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20년 전 일을 아직도 붙잡고 계십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이 너무 상처였어.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 기억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매일 그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의 방이 꽉 차 있으면 좋은 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제는 놔줘도 되겠다. 그렇게 스스로 말해보세요. 이 일은 이제 놔줘도 되겠다. 이 사람에 대한 미움도 이제 놔줘도 되겠다. 이 후회도 이제 놔줘도 되겠다.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으면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넓어집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정리입니다. 늙어서도 상팔자인 사람들의 6번째 특징. 그들은 마음의 방을 정리할 줄 압니다. 쓸데없는 감정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어도 그 상처를 평생 품고 살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그렇게 정리하고 다시 오늘로 돌아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그 상처를 붙잡고 살 수는 없습니다.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결국 손해보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내 삶에 없는데 나만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놔주세요.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더 이상 그 일에 내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종이에 써보세요. 지금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 미운 사람, 후회되는 일, 걱정되는 것들 다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읽으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는 놔줘도 되겠다. 그리고 그 종이를 찢거나 태우거나 버리세요. 그게 바로 마음의 청소입니다. 물론 한 번에 다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그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또 정리하면 됩니다. 마음의 청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야 합니다. 방 청소를 매일 하듯이 마음 청소도 매일 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든 것이 있다면 잠들기 전에 내려놓으세요. 오늘 일은 오늘로 끝. 그렇게 정리하고 자면 내일 아침이 훨씬 가볍습니다. 마음의 방을 정리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의 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지러운 게 있다면 하나만 정리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넓어집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정리입니다. 나이 들어서 상팔자인 사람들의 특징. 7번째,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늙을수록 인상이 부드럽고 어떤 사람은 점점 굳어갑니다. 차이는 웃음입니다. 웃는 얼굴의 사람에겐 좋은 기운이 돌아옵니다. 웃으면 관계가 살아나고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하루에 한 번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웃음은 비타민보다 강한 약입니다. 나이가 들면 웃을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친구는 떠나고 몸은 아프고 걱정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표정도 굳어갑니다. 거울을 보면 언제부터인가 인상이 험해져 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지? 그렇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합니다. 웃을 일이 없으니 웃는 얼굴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웃으면 됩니다.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웃어야 합니다.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이상하고 우스꽝스럽고 민망합니다. 하지만 계속 웃다 보면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하루를 바꿉니다. 늙어서도 상팔자인 사람들의 7번째 특징. 그들은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한 번 웃고 넘어갑니다. 뭐 어쩌겠어. 그래도 살아야지. 그렇게 웃으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웃음은 전염됩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습니다. 내가 밝으면 주변 사람도 밝아집니다. 반대로 내가 찡그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저 사람한테 말 걸면 뭐라고 할 것 같아. 그렇게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웃는 얼굴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찡그린 얼굴은 사람을 밀어냅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먼저 웃어야 합니다. 웃음은 몸에도 좋습니다. 웃으면 엔돌핀이 나옵니다. 통증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웃음은 공짜 약입니다. 돈 들이지 않고 부작용도 없고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약입니다. 하루에 한 번 크게 웃어보세요. 배꼽 빠지게 눈물 날 정도로 웃어보세요. 그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혼자 있을 때도 웃을 수 있습니다. 옛날 일 생각하면서 피식 웃고, TV 보면서 깔깔 웃고, 그냥 기분 좋아서 웃고, 이유 없이 웃어도 괜찮습니다. 웃음에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웃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웃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오히려 나이 들어서 웃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젊을 때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웃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체면도, 자존심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냥 웃고 싶으면 웃으면 됩니다. 웃는 얼굴로 사는 게 진짜 품격입니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서 웃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겁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건강이 옵니다. 웃으면 사람이 옵니다. 웃음을 잃지 마세요. 그게 바로 상팔자, 노후의 비밀입니다. 나이 들어서 상팔자인 사람들의 특징. 8번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늘 세상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배우는 것도 좋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배우는 순간, 뇌는 젊어지고 마음은 살아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나도 여전히 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요? 이제 늙었는데. 하지만 그건 핑계입니다. 나이는 배움을 막는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더 필요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서 뒤처집니다. 자식들 말도 못 알아듣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혼자만 고립됩니다. 하지만 배우면 세상과 연결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고 유튜브로 재밌는 영상을 보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고 그렇게 세상과 소통합니다. 배움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책 한 권 읽는 것도 배움이고 노래 한 곡 배우는 것도 배움이고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는 것도 배움입니다. 작은 배움 하나가 하루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늙어서도 상팔자인 사람들의 8번째 특징. 그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늙지 않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젊습니다. 배움이 그들을 젊게 만듭니다. 어떤 할머니는 70살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주가 영어로 말하는데 나도 알아듣고 싶어서요. 처음엔 알파벳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어 하나씩, 문장 하나씩 배우셨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자 손주와 간단한 영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니까 사는 게 재밌어요. 매일 뭔가 새로운 게 있으니까요. 배움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면 삶이 지루해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면 매일이 다릅니다.
오늘은 이걸 알았고, 내일은 저걸 알 거고, 그렇게 기대가 생깁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배우고 싶어집니다. 그게 바로 배움의 재미입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 배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배움은 머리가 좋고 나쁜 것과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한 번에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면 언젠가는 이해됩니다. 배움에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배우면 1년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새로운 노래, 간단한 그림 그리기, 뭐든 좋습니다.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배움은 나를 젊게 만듭니다.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깨우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오늘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나도 여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그게 바로 상팔자, 노후의 비밀입니다. 나이 들어서 상팔자인 사람들의 특징. 9번째,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찾아다니기보다 스스로를 만나보세요. 차 한 잔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나와 대화할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져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면 적응이 안 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고 자식들은 멀리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그러면 혼자 남습니다. 그 혼자만의 시간이 처음엔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말고 즐기면 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텅 빈 시간에 혼자 앉아 있으면 당연히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무언가로 채우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산책을 하거나 뭐든 좋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 됩니다. 늙어서도 상팔자인 사람들의 9번째 특징. 그들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깁니다. 혼자 있으니까 편해. 혼자 있으니까 자유로워.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 자신과 대화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그 시간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 상태이고 고독은 혼자여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평화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물론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대화하고 싶을 때, 함께 웃고 싶을 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그럴 땐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외로우니까 누군가를 만나야 해. 그렇게 생각하면 만남이 부담이 됩니다.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만남이 즐거워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을 정돈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차를 한 잔 내려서 마시고
그렇게 작은 의식을 만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특별해집니다. 창밖을 보면서 새들이 날아가는 걸 구경하고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바라보고 그런 작은 것들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으려면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면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싫어하면 누구와 있어도 외롭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됩니다. 맛있는 걸 먹고 편한 옷을 입고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렇게 나를 아끼면 나 자신이 좋아집니다. 오늘 하루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보세요. 누군가를 찾지 말고 나 자신을 만나보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겁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그게 바로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나와 대화할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상팔자인 사람들의 특징. 10번째, 죽음까지도 자연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죽음은 두려움의 끝이 아닙니다. 삶의 일부입니다. 언젠가는 모두 가야 할 길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오히려 삶을 더 충실히 산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그러나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안해요. 죽으면 끝인데 그게 무서워요. 그 마음 당연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받아들이며 살 것인가?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늙어서도 상팔자인 사람들의 10번째 특징. 그들은 죽음을 자연으로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으로 봅니다. 살 만큼 살았어. 이제는 갈 때가 되면 가는 거지. 그렇게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준비합니다. 유언장을 쓰고 장례 방식을 정하고 자식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그렇게 정리해두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게 불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얘기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미신입니다. 죽음은 준비한다고 빨리 오는 게 아니고 준비 안 한다고 늦게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제 다 정리했으니 언제 가도 괜찮아. 그 마음이 오늘을 더 충실하게 만듭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이 소중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뭘 하고 싶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후회 없이 살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80살에 유언장을 쓰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길 것, 정리할 것, 마지막 인사말까지 다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을 서랍에 넣어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 언제 가도 후회 없어. 그 후로 그 할아버지는 더 밝아지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니까 오히려 삶이 가벼워진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받아들일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후회 없이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오늘을 바꿉니다. 후회 없이 살려면 오늘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미안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후회 없는 삶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완성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그러나 평안하게 삽니다. 그게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늙어서도 상팔자인 사람들. 그들은 죽음까지도 자연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롭습니다.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렵지만 피하지 마세요. 받아들이면 오늘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게 바로 상팔자, 노후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상팔자 노후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아주 작은 습관을 지켰습니다. 감사하고, 정리하고, 웃고, 배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싸다 보니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평화로워진 겁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감사로 마무리하세요. 그것이 바로 상팔자,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가벼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자식에게 기대 대신 존중을 배우세요. 둘째,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세요. 셋째, 과거보다 오늘에 집중하세요. 넷째, 건강을 감사로 여기세요. 다섯째, 돈을 도구로 쓰세요. 여섯째, 마음의 방을 정리하세요. 일곱째, 웃음을 잃지 마세요. 여덟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아홉째,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사세요. 열째, 죽음까지도 자연으로 받아들이세요. 이 10가지가 늙어서도 상팔자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하나만 바꿔도 내일은 달라집니다. 10개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내일은 또 하나만. 그렇게 천천히 바꿔가면 됩니다. 상팔자 노후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로 채우면 이미 상팔자 인생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늘 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조금 쉬어가면서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이 실천하고 싶은 것 또는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감사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